본능 심리탐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본능의 움직임, 여기에서 살짝 들여다보죠. 본능 심리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웅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본능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은 그 많은 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는 자폐증. 네, 이 자폐증을 가지고 인간의 본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폐증도 본능과 연관이 있는 거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네. 요즘에 뭐 예전에는 영화 속에서 이런 증상이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봤다면 이게 정보가 좀 이렇게 많이 주고받아지면서 보니까 아주 경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주변에도 꽤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가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폐증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부분만 설명하는 것이고요. 네. 통틀어서 이제 자폐증, 또 서번트 신드롬, 아스퍼거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정확한 명칭인데 기니까 그냥 자폐증으로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오늘은 이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도 이제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자폐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자체 닫을 패자, 스스로 세상과의 소통을 닫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한문을 쓴 거죠. 네. 근데 사실 닫았다기보다는 세상과의 소통하는 문이 고장났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 사실은 그 인간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네. 예,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예,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우리 보통 언어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언어로 소통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예, 말로 소통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언어로 소통하는 비중은 약 7%밖에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리고 언어 이외의 다른 비언어적인 요소, 예를 들면은 뭐 표정, 뉘앙스,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소통한다 그래요. 물론 언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100%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 수학 강의, 물리학 강의, 또 회사에서 뭐 엔지니어들끼리 무슨 설계 가지고 뭐 이야기한다. 또 이런 거는 이제 언어가 100%죠. 네. 그러나 석기 시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석기 시대는 이제 일상적인 대화, 이런 것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 소통이라는 건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상적인 대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친구 간의 대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대화에서 우리는 사실은 말은 7%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는 표정이나 뉘앙스, 비언어적인 걸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채고 소통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한다가 꼭 잘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잘한다 이러면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비꼬는 뜻이 돼버리는 거고, 네. 막 혼내는 뜻도 잘한다 잘해 이러면 못하는 뜻, 혼내는 뜻이 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네. 표정을 읽어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석기 시대 때부터 그 사람의 눈을 통해 가지고 이 표정을 읽어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의 소통이 말은 7%밖에 안 된다는 걸 이제 밝혀낸 사람이 이제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뭐 7%가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퍼센테이지로는. 퍼센테이지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차이도 있고 그렇긴 한데 미국의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언어보다는 이런 표정이나 뉘앙스로 우리가 소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상대방의 두 눈을 본다는 겁니다. 눈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눈동자를 사실은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 눈을 통해서 그 주변의 그 표정이나 이런 주름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눈맞춤으로 소통을 한다. 그렇죠. 눈맞춤으로 상대방의 표정을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그
엄마가 아들한테 또는 남편한테 남편이 좀 수상하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눈빛이 날 똑바로 쳐다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 어제 뭐 했어?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네가 무슨 거짓말을 해도 다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눈을 똑바로 보고 거짓말을 하면 그 미세한 눈동자의 흔들림을 또 귀신같이 찾아내죠. 육감적으로 찾아냅니다. 알아내시거든요. 예, 찾아내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엄마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 이 얘기는 너는 내가 네 표정을 읽는 순간 넌 절대 거짓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요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메라비안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대화하는 것 같지만 말로 잘 대화를 못하는데 요거를 근데 상대방의 표정을 잘 못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 예, 남자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못 읽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자폐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계들이 발달돼 있는데 태어난 지 한 달 또는 일주일도 안 된 아기들을 얘가 앞으로 자폐로 발전할지 발전 안 할지를 이제 판단하는 기계가 있어요. 예, 근데 기계가 없어도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계냐면 아이의 눈동자를 이렇게 트래킹, 그러니까 추적을 해요. 예, 추적을 해서 컴퓨터로 이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데 그 아기 앞에서 막 이제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정상적으로 자랄 아기들은 선생님의 눈동자를 정확하게 바라봐요. 눈을 맞추는 거죠, 실제로. 네, 눈을 맞춰요. 근데 자폐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은 눈을 안 맞춰요. 어릴 때부터 눈을 안 맞추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막 코를 바라본달지 먼 산을 바라본달지 막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 주의 관찰이 필요하고 100% 자폐로 가는 건 아니지만 자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인간은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뉘앙스나 표정으로 대화한다라는 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 스스로 세상과의 소통을 닫았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어낸다라는 뜻이죠. 그 증세가 이미 한 살 이전에 이제 그 눈을 보면 되는 거군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은.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가 얘가 눈을 안 마주친다. 그러면 자폐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자폐보다 조금 그래도 사회적 소통이 약간 되는 아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스퍼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폐는 아예 눈을 전혀 안 맞추고 전혀 세상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이게 자폐라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세상과 소통은 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소통이 어려운 이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그래요. 아스퍼거 증후군. 그러니까 자폐와 아스퍼거 증후군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일직선상에 있어요. 이게 인간 사회를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바로 눈을 보는 거거든요. 인간은 뉘앙스로 대화한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뉘앙스로 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은 돌려서 하는 얘기, 은유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해요. 어른이 돼도. 어른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해서 꼭 다 뛰어난 건 아닌데 뛰어난 사람 중에서 아스퍼거가 많아요. 간혹. 예를 들면 뭐 유수한 대학의 물리학과, 수학과.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또 뇌과학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스퍼거 증후군 이 토론을 하는데 그분이 아스퍼거로 본인이 채점을 해봤더니 본인이 아스퍼거로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전에 영화에도 레인맨 이런 게 레인맨은 있었잖아요. 이제 자폐. 자폐 중에서도 이제 서번트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일정 분야가 탁월한 사람. 그런데 사회적인 소통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레인맨 주인공 같은 경우에 뭐 숫자를 왕창 다 외워버리고 뭐 막 수학 능력, 막 책 읽는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게. 킴인가 그런 사람이 싫어한데. 그런데 뭐가 딱 떨어지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사회의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사회적인 우리 써먹을 수 없어요. 그 많은 지식들을. 전혀 소통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자폐로 밝혀지면 이제 어떤 장애로서 이렇게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스퍼거의 경우에는 증세가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고 약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아스퍼거는 이제 사회생활이 좀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탁월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나오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무슨 상처를 주느냐? 이 사람들은 내면과 외면이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페르소나. 가면이 없어요. 가면이 없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진실만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니? 너는 왜 성격이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자신은 진실만을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이 상처받는지를 몰라요. 네,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에요. 아스퍼거 증후군에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네. 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아스퍼거 증후군이 만나면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이야기하니까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못해요. 네, 내가 말하면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본인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스퍼거는 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아스퍼거 증후군이고 또 여직원이 예를 들면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아스퍼거 증후군 직장 상사가 예를 들어 굉장히 음악을 크게 틀어놨다. 그러면은 이 여직원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아이고 저 음악을 줄여주시거나 이어폰을 들어주시면 안 돼요라고 다이렉트하게 팩트로 얘기해야 되는데 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걸 이제 과잉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굉장히 돌려서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장르의 음악도 좋아하시나 봐요라고 네. 저 과장님이 알아듣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아스퍼거라면 못 알아들어요. 난 좋아해. 미스 김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더 크게 튼단 말이죠. 네, 그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남녀관계나 또는 부부관계나 또는 직장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아스퍼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은유와 비유를 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표정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채고 소통 능력이 좀 떨어지면 알아채고 다이렉트하게 팩트로 얘기하는 그런 대화법을 익혀야만 됩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고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걸 뭐 그 전부터 막기는 사실은 아직 힘들겠지만 이제 이미 그렇게 성향적으로 나와 있다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좀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찾자면 약간의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께는 어떻게 조심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팩트 위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괜히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서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내가 얼마나 스스로가 좀 닫혀 있는지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좀 되짚어 봤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은 자폐증 그리고 진화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본능심리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용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